변호사 박형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 일상의 안전을 지킵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도산법 전문 변호사,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 박 변호사가 대신 혼내주겠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다가 힘들어졌을 때 법인 회생을 해야 될까요? 법인 파산을 해야 될까요? 아주 쉽게 얘기해드리면 일거리가 계속 들어오고 이러면 법인 회생을 하는 것이고, 일거리가 안 들어온다, 할 일이 없다 이러면 법인 파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들자면 홈플러스가 청산 가치가 계속기획 가치보다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산을 내다 파는 게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벌어들이는 영업소득보다 더 많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면은 법인 파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법인 회생은 일거리가 계속 들어온다, 그런데 이제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왔다, 잠시 흔들리는 중이다, 계속기획 가치가 10년 동안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청산 가치보다 크다, 이런 경우에 이제 법인 회생을 하는 것이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법인 회생을 할지 법인 파산을 할지 내팽개치고 야반 도주를 할지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죠. 법인 회생이랑 법인 파산을 할 때 각각 돈이 얼마나 필요하나요? 법인 파산을 하게 되면 혼자 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신청 대리인 비용이 들어가고 연납금이 또 필요합니다. 법인 회생을 하게 되면 역시 이제 조사위원 보수나 이런 것 때문에 연납금이 또 몇천만 원 들어가고, 신청 대리인한테 지급해야 될 수수료죠, 몇천만 원 정도 들고, 법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나 뭐 세무사나 이런 부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하고 법무법인하고 같이 서포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파산을 하든 회생을 하든, 회생 때는 더 많이 들겠죠. 돈을 놔둬야 돼요, 몇천만 원. 그래서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어디서 몇천만 원을 또 구해서 해야 되냐, 망할 때도 돈이 필요하네, 참 황당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막 이러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뭐 어떤 기금 같은 데서 조금 보조를 해주다든가 이래야지, 너무 힘들어서 기회를 달라고 하든지, 망하는데도 돈이 필요하다니까 제도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법인 회생에서 관리인, 관리위원, 조사위원 뭐 이런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던데, 관리인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이사가 시작돼서 관리인이 됐다가 끝나면 또 이제 대표이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법인 회생이 들어오면 이런 경영자를 내쫓아버리고 새로 선임을 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아무도 법인 회생을 신청 안 하는 거야. 자기 회사를 이제 법인 살리겠다고 법인 회생하는데 내 목을 자르는데 어느 대표이사가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야 법원에 가겠어요. 그리고 또 그 회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대표이사잖아요. 엉뚱한 사람을 꽂아가지고 하다가 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DIP라 그래가지고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해가지고 회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량화되어 있죠. 이 말과 비슷한 게 관리위원이라겠어요. 관리위원은 뭐냐면 법원에 있는 판사님을 보좌하는 분인데요. 신문기일이나 이럴 때 항상 동행하고 뭐 서류 내고 이럴 때도 관리위원 이제 체크를 다 받고, 판사님 밑에서 우리 회사를 전반적으로 다 관리해 주시는 그런 분이죠. 관리인하고 관리위원은 정말 다릅니다. 관리위원은 이제 법원에 계세요. 관리인은 대표이사고 구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좀 대척점에 서 있지요. 조사위원은 뭐냐면은 개시 결정이 난 뒤에 회계사님이나 회계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실사를 나옵니다. 이 회사가 진정 청산 가치보다 계속기획 가치가 많은 회사인가, 트는 거죠. 탈탈 살릴만 회사인가, 건강검진 하듯이 싹 훑어보는 거죠. 그게 조사위원이고, 그 조사위원은 당연히 회계학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님이 하게 됩니다. 관리인은 대표이사라 생각하시면 되고, 관리위원은 판사님 밑에서 이 회사를 통제하는데 이제 큰 도움을 주시고 서류 같은 거 다 관리하시는 분. 조사위원은 회사 나와가지고 실사하시는 분, 회계사나 회계법인. 또 하나 더 있어요. CRO라고 있어요. CRO. 대표이사실이나 그 회사에 파견을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파견 나가는 분. 보수도 줘야 돼요. 상관하시는 건 아닌데 일주일에 2번이나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체크를 해요. 그게 CRO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은행권이나 회사 생활을 많이 하시던 잘 아시는 분들을 이제 법원에 선정해가지고 하는 거죠. 처음 절차는 어떻게부터 진행을 해야 되나요? 일단 신청서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회생 개시 신청서 그리고 보전 처분과 포괄적 검진 명령 신청서를 거의 동시에 제출합니다. 보전 처분은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돈을 빌리거나 직원 채용하거나 이 모든 것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겠다, 우리 회사 쪽에 대내적인 것이고, 포괄적 검진 명령은 이제 채권자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나 이런 걸 못하게 좀 법원에서 막아주세요. 왜냐면 강제 집행을 허용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회사를 살려야 되는데, 그걸 제출하게 되면 3, 4일 내나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포괄적 검진 명령 결정과 보전 처분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전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법원에 이제 와서 안내를 듣게 되고요. 관리위원과 판사님, 그리고 대표이사, 회계 담당자, 신청 대리인 이렇게 가서 이제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절차가 연납금을 연납하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2, 3천 정도 법원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돈은 대부분은 이제 조사위원 보수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대표자 신문기일이 제정돼요. 법정에서 대표자한테 신청서 내용과 미리 제출한 대표자 신문
답변서를 기초로 이건 왜 저랬냐, 뭐 영업이익이 났는데 왜 회생 신청을 했느냐, 금액이 50억 한쪽인데 일반 회생을 했느냐, 여러 가지 미비점이나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날카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보증서를 내고 그걸 심리를 해가지고 판사님이 이제 회생 개시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부터는 조사위원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그 조사위원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대표 이사님께서 나이가 좀 많아요. 70이 넘으셨나? 이래가지고 그거를 기각시킨 일이 있는데 조사위원 보고서에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좀 연령이 좀 너무 높으셔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변제 계획을 수행하는 게 힘들어 보인다. 듣고 보면 또 틀린 말은 아니죠. 노동력력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70이 넘었으니까 80몇 살까지 살아야 된다는 전제에서 이제 해야 되잖아. 근데 뭐 80대 초반까지 건강하게 회사를 운영해서 할 수 있겠느냐? 물론 그럴 확률이 있겠지만 안 그럴 확률이 더 많다 이거죠. 그런 걸 생각해서 이제 기각 결정 비슷하게 보고서가 나와서 저희 쪽에 알아가지고 취하서를 내고 다시 원래대로 된 뭐 그런 사건도 예전에 있습니다. 슬픈 일인데 틀린 말은 또 아니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